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행복할까요? 나는 그럭저럭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질문에도 자신 있게 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행복하게 만들까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오연우 오마이뉴스 대표 기자가 행복지수 1위 국가 덴마크를 심층 취재해 그들이 행복한 이유를 분석한 책입니다. 오연우 기자가 들려주는 생생한 사례와 깊이 있는 통찰. 이 책은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제시해 줍니다. 오마이북이 만든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통일 외교 안보에 종착역은 없다. 종착톡. 월요일에 고정 코너 종착역이 없는 종착브라더스의 종착토크. 이번 주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 말씀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원장님 김창수 코리아 연구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김창수입니다. 네. 네. 원장님 특히 좋아. 네. 요즘 어린이집 원장만 빼고. 저희 국정원도 원장이에요. 그 생각을 못했네. 자, 디펜스 21 플러스 네. 플러스 빼면 안 돼. 디펜스 21 플러스 김종대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디펜스 21의 발행인 겸 편집장 겸 사장을 겸 맡고 있는 혼자 다 해먹는 내 회사의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아니 예. 사장은 언제부터 맡았어요? 사장이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원래 사장 원래 내가 세운 회사니까 내가 사장이죠. 네, 아니 근데 처음부터. 바지 사장 있었잖아요. 바지 사장 아직 있어요. 예. 요즘 돈 못 벌어와서 내가 아직 대우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장은 아닌데 사실상 사장이다. 사장이 계시지. 아니 좋은 분이지. 네. 그 디펜스 해주세요 그분도. 예, 디펜스 해야죠. 근데 김종대 편집장이 네. 이 명성이 높아져가지고 네. 요즘은 영화에도 나와요. 영화? 예, 요즘 그 유행하는 한국 영화의 주인공 이름이 종대잖아요. 그런가? 무슨 예, 그런가? 강남 1970. 아. 그 영화 주인공 이름이 종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종대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그게 문화계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게 아니라 주인공 70년대 이름을 유행하던 이름이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은 아주 흔해. 70년대는 제 이름이 더 유명했어요. 장수. 네. 영자의 전성시대 주인공이 창수였어요. 그렇구나. 영희한테 짝꿍을 철수한테 뺏겨가지고 영자를 만났어요. 성인이 돼가지고. 자,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그 정치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낸 관계로 국내 정치로부터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 굉장히 두꺼운 책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간하셨습니다.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종대 얼마짜리라 그랬죠, 그 편집장이 책이? 저희 도구원 책 보고 있잖아요. 몇 네. 페이지인가요? 이게 한 800페이지요. 800페이지. 800페이지. 네. 다 해서 완전히 그 논문 수준의 책을. 보니까 뒤에 찾아보기까지 하니까 딱 800페이지네. 그러니까 저렇게 두껍게 800페이지를 낸 거는 내용 없으니까 읽어보지 말아라. 보고 나서 미리 기에 질려가지고 읽어보지 마라 이런 뜻 같아요. 무려 28,000원. 28,000원. 예, 28,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직접 사셨습니다. 아유. 기자들은 PDF 파일을 보는데 그래요? 예. 아니, 그 난왜 막 쫙 돌았거든요. PDF 파일이. 가격이 비싼 거 보니까 또 사지 말아라. 읽어보지 말아라. 목침용. 목침치고도 좀 높아. 그러네요. 자, 우선 이 책을 좀 쭉 훑어보시고 또 이제 많은 언론이 미리 이제 분야별로 나눠서 서머리를 해서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28,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이 책을 사신
김종대 편집장께서 딱 보기에 이 책은 어떻다. 총평 부탁드릴게요. MB 책을 내가 돈 주고 산다는 게 기가 막힌데 그래도 방송을 위해서 어쩔 수 없어 직업의식 때문에 샀거든요. 네. 뭐 제 어떤 임무가 있으니까 이게 또 주말에 이거 읽어보느라고 꼼짝도 못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선 가장 급한 게 외교안보 분야를 어떻게 묘사했는가, 특히 이제 남북 관계, 네. 또 천안함 연평도 같은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봤잖아요. 아니 나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읽어보고 나니까 MB가 그래 나쁜 사람 아니다. 뭐 쥐박이다 뭐다 그랬는데 아이 카카한테 너무 그러시면 또 카카가 다 하신 일인데 그 너무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다. 근데 뭐가 뭔지 모른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래서 보면 참 사람 그 저기 말귀 못 알아듣고 뭔 말을 하는데 딴 생각하고 연불보다는 제밥에 관심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관계를 쓰긴 썼어요. 쓰긴 썼는데 이게 그 저기 어떤 한반도의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전략적 비전이라든가 우리 남북한의 어떤 그 성장과 발전 뭐 이런 좀 미래 세대를 위한 얘기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맨 좁쌀만한 얘기. 아 북한이 자꾸 정상회담 구걸해서 내가 그거 수십 번 구걸했는데 안 들어줬다. 네. 이런 식으로 그 저 어린애들 보면은 왜 티격태격 싸우는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수준을 격화시킨 내용으로 꽉 차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아이고 저 남북 관계가 뭔지 대통령 끝나고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서 그런 거야. 이거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그 저기 아무리 그 해도 때려봤자 소용없다고. 학원 보내봤자 소용없다고.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지 살 길대로 살으라 그래야지. 아니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래서 각하가 나쁘신 분은 아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욕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듣다 보니까. 그런가? 아니 그런데 요거밖에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대통령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리고 회고록을 냈으면 말이죠. 네. 어떤 그 자기의 어떤 그 나의 꿈과 비전은 뭐였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어땠고 나의 성찰과 반성 그다음에 앞으로 다음 대통령을 위한 고언 뭐 이런 게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회고록은 그냥 퍼지르는 거예요. 저기 앞으로 다음 정권도 정상회담 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 이 얘기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 외교안보 참모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남북관계 뭘 제일 잘했냐? 정상회담 안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정상회담 했으면 오히려 더 우리 김종대 편집장은 각하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네. 네. 근데 또 이 회고록을 이 시점에서 낸 거는 각하가 또 숨은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숨은 의도 있겠죠. 각하의 예. 숨은 의도는 뭘까요? 일단은 각하의 숨은 의도는 우선은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각하가 뭘 잘 모르고 그런 거는 우리 김종대 편집장의 말을 일단 존중해 줘가지고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각하에 대해서 뭐 쥐박이다 전직 국가원수인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각하에 대해서 최대한 경의를 갖춰가지고 각하에 대해서 표현한다면은 우리 각하는 좀 쥐박이는 아니지만은 좀 경박하신 것 같아요. 네, 경박하셔가지고 이 회고록이 한참 파문을 다 일으키고 나니까 네. 그다음에 각하가 이제는 논란을 하지 말자. 이 회고록을 낸 목적이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하의 그 경박하고 얄팍한 수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고록을 이 타이밍에 낸 거는 몇 가지 각하의 숨 의도가 있겠죠. 그거는 작년에 원래 다 준비됐다면서요. 네. 원고는 작년 11월 달에 다 준비됐는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언제 내느냐는 것은 타이밍이겠죠. 그래서 타이밍을 딱 선택해서 이 시점에서 내고 그다음에 치고 이제 논란 일으키지 말자고 빠진 거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낸 거는 몇 가지가 있겠죠. 핵심적인 것은 일단은 자기 방어, 두 번째로는 위협이겠죠. 그러니까 뭐 자기 방어와 위협은 동일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방어를 한 이유는 지금 뭐라 그랬죠? 4대강하고 자원외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국정조사 지금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뭐 오늘부터 시작이죠. 오늘부터 시작인가요? 네. 그래서 사자방이다. 4대방 자원외교 방산비리 야당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런 그 4대강이라든가 또 자원외교에 대해서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한 방어 겸 위협이겠죠. 특히 이제 그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 신문에서 특집으로 또 자원외교를 계속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국정조사가 이제 시작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이렇게 맞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말아라. 이 상태에서 끝내라. 이렇게 일단은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충분히 던졌다,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살짝 빠지면서 논란을 일으키려고 한 건 아니다. 더 이상 이제 그에 대해서 논란하지 말자. 이런 각하의 경박한 수모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고 각하의 수준치고는 제법 심오한 그 예, 경박이라 그러지만 제법. 네. 그런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지금 여러 분야가 얘기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 회고록 읽고 잠 못 잤어요. 어젯밤 거의 샜다고. 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팩트에 대해서 이 대통령 참모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기망한 거 아닌가.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 가지고 네.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건 지금까지도 진실 게임인데 네. 이 책의 어떤 그 대북 정책 파트 이게 300페이지부터 나오는 네. 부분인데 네. 가장 또 분량도 많은 부분이에요. 제 5장 원칙 있는 대북 정책 파트에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그 장황한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북한은 여러 번 우리 측의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했으나 그 우리가 들어주질 않았다. 네. 그리고 조건 없이 만나야 되는데 조건을 걸더라. 북한이.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고 하면서도 우리가 만나지 못해 애걸복걸 할 줄 알고 지레 조건을 갖고 나가더라. 그게 이제 5억 달러에서 6억 달러에 상당하는 쌀 비료 등의 지원을 현물 지원을 요구했다는 부분입니다. 네. 이게 언제부터냐면 2009년 10월에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북한의 김양건 부장이 만났을 때 네. 예, 이때부터 그 조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크게 보면은 한 3번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북한이 조건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네. 대가를. 그런데 직접 북한을 만난 그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은 작년에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북한은 그런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조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파탄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장소를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는 걸 꺼려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판문점이나 제3의 장소로 이렇게 장소를 우리 네. 쪽에 위주로 해가지고 바꿔버리니 북한은 이것 때문에 판을 깨자는 걸로 받아들였지. 우리가 5억 달러, 6억 달러 쌀비료 안 줘서 정상회담 파탄난 거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임태희 장관의 주장인 거죠.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무언가 그런 어떤 5, 6억 달러의 조건을 제시한다고 누군가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잘못 보고하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게 잘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작년에 나온 조장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명박 회고록하고 임태희 전 노동부 장관하고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 북한이 정상회담에 조건을 걸었느냐 안 걸었느냐에 대해 완전히 반대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당시에 그 소위 원칙파라고 얘기하는 현인택, 그다음에 저기 김태효, 네. 예, 그다음에 김성환. 이런 대통령 어떤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 참모들이 네. 임태희 장관이 북한에 쓸데없는 합의를 해줬다. 조건을 마치 수락한 것처럼 네. 이렇게 음해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 좋은 정상회담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이게 임태희 실장 주장입니다. 그 뒤에 비서실장도 했지만.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걸 놓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더 깜짝 놀랄 얘기가 나오는 것은 2011년에 원자바오 총리를 이명박 대통령이 만나는데 네. 원자바오 총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예. 아니 예전에 그 2009년부터 남북 정상회담이 추진된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다. 중국도 듣고 있었는데 왜 그게 잘못되는가 하는데 의아한 마음을 갖고 있다. 네.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을 자기가 직접 만났는데 정상회담을 희망하더라. 근데 무슨 쌀비로 지원 이런 얘기 없더라. 그런데 어쩌면은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떤 모종의 사람들이 이 판을 잘못 끌고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그대로 다운표 넣어서 얘기한다고. 이게 네. 사실 요 대목이 공개된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거죠. 시중에 문제가 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도대체 5, 6억 불의 그 정상회담 대가 그것도 선지원으로 해달라고 나중에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와 가지고 MB 정부 5년간의 남북 관계를 요거 하나가 다 좌우했냐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팩트라는 겁니다. 지금 네. 이 부분에 대한 걸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꼼꼼히 따져보고 어디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에 대해 아무런 성실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단지 북한이 그랬다. 이게 끝이에요. 네. 원자바오가 다른 얘기를 해줬는데도 이 얘기를 인용하면서도 아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북한이 정상회담에 대해 다가오는 걸 아주 굴욕적이고 네. 비굴하게 남측을 또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걸로 함으로써 여기서 노리는 건 뭐겠습니까? 다음 정권 남북 정상회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엊그제 일요일 날 그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 핵심 참모였죠. 네.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이 중앙 썬데이에 인터뷰를 했는데 이 MB의 회고록을 읽은 국민은 앞으로 어떤 정부든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 하면 호통치고 나올 것이다. 그게 이 책을 기술한 목적이라고 아예 밝히고 있어요. 이겁니다. 참 이 임태희 장관 작년에 언제 인터뷰했나요? 2013년 예, 4월호. 저도 임태희 장관 인터뷰한 걸 2월 봤습니다. 3월에 했죠. 예. 근데 임태희 장관 이야기하고 김정일 편집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지금 각하하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도 좀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국정조사해야 돼. 예. 이거 그래서 국정조사야. 이거. 국정조사 거를 지금 사실 여러 개 지금 만들어 준 거예요. 예. 이것도 국정조사 해야 되고요. 뭐 또 많이 알려졌다시피 자원외교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그 이상득 의원하고 또 박영준 그 왕수석이라고 예, 왕비서관 예 그분들이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득 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자원외교 특사로 해가지고 전 세계를 다 누비고 다녔습니다. 우리 분명히 다 그걸 기억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이상득 의원이 아니라 한승수 총리가 책임졌다 이렇게 하니까요. 자원외교에 대해서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북관계로 돌아와가지고요. 임태희 장관의 인터뷰에 따른다면은 임태희 장관은 그 사실상 이제 북한의 김영건 대남 담당 비서하고 만나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의가 잘 된 걸로 임태희 장관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태희 장관이 안 되는 이유는 정상회담 안 되는 이유는 자신이 돌아봤더니 김정일 편집장 이야기한 대로 다른 강경 라인에 의해 가지고 이미 MB의 귀가 눈이 멀어 있더라. 그래서 MB가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냥 임태희 장관한테 뭐 이런 좀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당신이 조금 너무 뭐 성급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좀 조심해야겠어 당신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임태희 장관에게 대해서 이렇게 내가 당신을 총애하지만은 당신이 조금 위험하다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내부에 있어서의 남북 정상회담을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안 됐다는 측면보다는 내부에 있어서의 묘한 갈등 같은 게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남북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우리가 남북 관계는 우리 어떤 그 근현대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또 겪어왔던 이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인 문제인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민족의 미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권력 내부에서의 미묘한 암투가 있었고 네. 또 그런 암투에서 정상회담이 추진되지 않았고 또 그거를 이제는 정략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결국은 정상회담을 하면은 안 된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실제로 성사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지 간에 박근혜 정부도 가다랗게 그야말로 눈꽃만큼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보기 위한 뭔가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 책을 내므로써 네. 그나마 그렇게 눈꽃만큼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도 원천적으로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지금 효과를 낳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김대우 전 수석이 총괄 집필을 한 것인데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했어요. 핵심적으로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요. 회고록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북한 부분, 중국 부분, 미국 부분 굉장히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을 삭감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상당히 많이 줄였고 그리고 뭐 대북 문제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절로 돌아가 보면 당시에는 대북 문제 관련해 가지고 퍼주기 그만해라 이런 공감대가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에는 퍼주기식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강경했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경제 지원은 안 하겠다라는 원칙이 셌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남북 관계가 진전돼서 설령 남북 대화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뭐 비밀리에 대북 지원을 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국가 예산이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주장을 쭉쭉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당시에 이명박은 뭐 남북 관계를 계속 꼬이게 하냐 그리고 왜 정상회담을 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계속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가장 꼬인 시점이 이명박 정부 내내였다. 전혀 진전이 없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오픈할 때가 됐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상당 부분 담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것은 정치 회고록도 아니고 정책 회고록이다. 이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대 아니 부장님. 그러니까 그 북한을 그러면은 이전 정부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관리하겠다는 새로운 관점과 패러다임이 있었다면 그것을 하려고 했다면은 그렇죠. 그걸 어떻게 했으며 북한이 여기에 어떻게 적응했는지 못했는지 이건 구체적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지난 정부의 어떤 그 틀린 대북 정책을 헐뜯고 그래서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식의 논점이다. 그렇게 보면 지난 정부가 그럼 뭘 틀리게 했다고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냐?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북한의 퍼주기식 논란을 초래한 대북 지원입니다. 네. 예, 이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일조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죠. 예.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잃었다. 북한에 유화적으로 하니까 한국이 따돌림을 당했다. 미국은 북한에 강경하게도 하려고 그랬고 또 어떨 땐 대화하고 또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원칙 없이 하니까 미국이 북한을 직접 상대하고 북한도 그랬다. 그래서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주도권을 잃었다. 이렇게 두 가지가 핵심적인 논거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걸 바꾸려고 했고 그 결과 북한에 퍼주기를 안 했고 두 번째는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 대표적으로 한중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이제는 중국이 한국 편 들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주도권 잡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가 악마가 되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천사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본인이 한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설명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도 또 일관성이 없는 측면이 나옵니다. MB 정부 출범할 당시에 개성공단 노동자가 2만 명입니다. 그런데 MB 정부 재임 기간 5만 명으로 늘렸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북한에 대한 현금 지원은 MB 정부가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퍼주기 했다고 욕하는 그 정부보다 어떤 현금으로 넘어간 게 MB 정부가 더 많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5.24 조치가 있어서 그나마 줄여놨지만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냐 이거죠. 이건 또 통일을 향한 자기의 배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독자를 서서히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어떤 그 자신의 그 원칙 없고 비전 없고 내용 없는 대북 정책을 합리화하기 위해 안보 문제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 부분부터 또 무질서하게 들어오는 건데. 자, 대북 정책, 안보, 뭐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일관된 어떤 대북 정책, 외교 안보 정책 이랬다는데 갑자기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이때 MB의 실상을 보면 국민들 다 아시지만 혼비백산입니다. 혼비백산. 그런데 정상회담을 하자는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안 들어줬기 때문에 한 도발이라고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양건하고 임태희가 2009년 저기 10월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강경파들 견제로 인해 가지고 좌절됐어요. 그러니까 이듬해 천안함을 일으키더라. 자, 그다음에 천안함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2010년 3월입니다. 그런데 2010년 6월부터 남북 정보 기관 간에
비밀 접촉이 있었어요. 예, 우리는 국정원이고 저쪽은 보위부입니다. 네. 예. 이렇게 하는데 보위부 간부가 서울에 온 비사까지도 그렇죠. 여기서 공개가 돼 공개가 있습니다. 돼 있죠. 근데 이게 또 결렬이 된다고. 그러니까 연평도 사건을 일으킨 거다 이거지. 연평도 폭격 사건 그 11월에. 네. 그 다음에 연평도 폭격 사건이 일어나고 2011년까지 또 비밀 접촉이 있습니다. 이때는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이 직접 나간 겁니다. 네. 자, 이래가지고 또 있는데 이런 걸 안 하니까 또 대선 때까지 비방하고 나서고 남북 관계가 험악해지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MB식 논리라고 한다면은 북한의 도발은 다 예상됐던 겁니다. 얼마든지 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저기 실제 천안함 연평도 부분에 가면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천안함 북한이 도발한 걸 쓸지도 몰라. 첫 생각에 자기는 했다는 거야. 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원래 저기 4월 1일 날 한나라당 그때 특사단 만찬 오찬에서 네. 내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안다. 배는 파도에서 그렇게 두 동강으로 똑 부러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어뢰 아니라 그랬던 게 MB라고 단어이 아니라. 북한의 소용이 아니다고 NSC 소집해가지고 MB가 최초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보면 연평도 때는 어땠어? 이건 완전히 혼비백산. 그 군대 안 갔다 온 태를 다 냈단 말이야. 자, 그렇게 예상됐던 도발이고 이게 남북 관계의 변함없는 패턴이었다면 정권은 위기 관리에 왜 그렇게 무능했느냐 이 질문을 네. 따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당황했잖아. 그리고 연평도 포격 때도 북한 내부에 뭔 일이 있어서 저래나? 이랬다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이 얘기대로라면 앞에 얘기대로라면은 남북 대화 깨지니까 북한 순서는 다음 판으로 도발인 거고 그다음에 아니 여기에 장황하게 그 얘기를 해요. 북한은 20년 넘게 대화 시도, 결렬, 도발, 그다음에 벼랑 끝 파국, 그다음에 다시 협의 이런 패턴을 20년간 이어왔다 그랬거든. 그럼 그걸 그렇게 잘 아는 대통령이 천안함, 연평도 이런 것들이 다 예상된 도발인데 네. 왜 이런 정도밖에 대비를 못했냔 말이에요. 역대 정부 중에 최악이잖아요. 응? 이런 것들이 일관성 없이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말의 비논리성을 느끼질 못한다고. 이거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거거든요. 본인 김두우 수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회고록이지 참 회록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화자찬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서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아니 되게 많은 참 회고록이 회록과 회고록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많은 회고록이 기본적으로 자기 시각을 중심으로 해서 쓸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과장되게 많이 있다 한다면은 그거는 회고록으로서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회고록이라는 거는 그 대통령의 국정 경험을 그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국정을 운영이 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자기의 주관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 주관은 객관적인 어떤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해석하는 자기의 주관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팩트를 해석하는 것부터가 팩트 제시부터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 본다면 이제 김정인 편집장 계속 말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남북관계에 대한 이 MB의 회고록에 나온 내용은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이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는데 남북관계를 실패했다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돌려드리기 위한 온갖 핑계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전후 논리관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회고록이 회고록으로서 가치를 가지려면은 둘러대는 것보다는 실패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했을 때 그랬을 때 회고록으로서의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가령 지금 현재 김정일 편집장께서 상세하게 그 북한의 도발과 그다음에 남북 대화 시도에 대해서 계속 그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MB는 북한이 남북 대화를 했는데 남북 대화가 좌절되니까 도발을 했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남북 대화를 안 되니까 천안함을 했고 천안함에도 불구하고 또 남북 대화를 하니까 연평도를 했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건 또 달리 말한다면은 북한의 그런 여러 가지 갖가지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규명을 명확하게 하거나 또는 자신들이 말했던 것처럼 북한에 대해서 명확한 원칙 있는 접근을 하려고 하거나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그런 공격적인 행위에도 불구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요구하기 위해서 북한이 구걸한 게 아니라 어찌 본다면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구걸하기 위해서 북한과 끊임없는 어떤 접촉을 시도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이제
천안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북한의 국가안전 보위부하고 접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문이 많이 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국가안전 보위부는 우리 국정원하고는 조금 더 성격이 다르게,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남북 대화 역사가 시작됐을 때 우리는 남북 대화의 특성상 비밀리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정원이 남북 대화의 비밀리에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대화의 합의가 이렇게 진행된다 했을 경우에는 주무 부처들이 이제 나섰던 거였고요. 통일부라든가 이런 데 나섰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국가안전 보위부는 남북 대화 역사상 남북 대화에 나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부의 감찰 기관들인 거죠. 네. 근데 그럼 북한 내부의 감찰 기관들하고 접촉을 했다는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런 접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계속 가는 거고요. 네. 결정적으로 이런 북한의 어떤 연평도 사건이 있어도 또 북한과의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태호 청와대 당시 핵심이었다고 했던 사람들도 북한하고 접촉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거에 대해서 2011년인가요? 북한이 공개를 하는 거는 어떻게 공개를 하냐면은 우리 정부의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구걸을 하는 거였어요. 네. 예를 들어보자면은 천안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이런 용어를 써가지고 말해주면 우리가 사과했다는 걸 받아주겠다. 이렇게 우리 이 남북 비밀 접촉이 나왔었다. 우리 정부 측 대표단들이 오히려 북한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한테 또 어떤 봉투를 준비해가지고 네. 돈을 또 주려고 그랬던 것도 있었었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살펴본다면은 어떤 남북 비밀 접촉이 안 되니까 북한이 도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북한이 도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는 전혀 다르게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도 너희들이 이렇게 뭐 유감 패문만 하면은 사과로 받아주겠다고까지 말을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오히려 우리가 고려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말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북한의 갑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에 남북 관계를 가져가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주기식 남북 대화는 하지 않겠다. 선지원 후 협상 뭐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안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이 돈은 돈대로 받아먹고 갑질하는 조공받는 태도를 고치려고 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관점이었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해요. 근데 이제 답답해지시죠, 마음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임태희 실장은 그런 요구를 북한이 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선 지원을. 그런데 네. 오해 소지는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거 남북 정상회담 비밀 접촉에서 국군 포로와 납북자 문제 해결로 보입니다. 이걸 의제화하는 거. 그다음에 비핵화도 의제에 넣는 거. 근데 비핵화는 당장 답은 안 나오지만 정상회담하면 국군 포로 몇 가족은 데리고 오는 구체적인 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체적인 거라고. 그런데 이 부분을 북한이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임태희 실장의 다음 얘기는 만약에 조건을 얘기하고 선지원을 얘기했다면 내가 협상을 했겠냐?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겠냐 그러면은 뛰쳐나오지. 그런데 이 부분이 있다는 거죠. 국군 포로가 오고 하고 인도적 교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북한의 행동을 하는 걸 봐서 그때는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쌀비로 그거는 남북한 간에 왜 못 하냐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남북이 어느 정도 친해지다 보면 우리 쌀 남아돌아 걱정인데 그거 못 해주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북한이 해는 걸 봐서 해줄 수 있다. 근데 이건 바로 이명박 대통령 논리거든. 네. 이게 MB하고 똑같은 거예요. 선불제는 못한다. 후불제로 하겠다. 이건 원래 비핵개방 3천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얘기를 하고 나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문서로 정리하자 그랬다는 겁니다. 김양건 부장이. 네. 김기남인가? 아니, 나 헷갈리네. 김양건이. 그래가지고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는 걸 문서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서가 MB한테는 북한의 임태희 전 장관이 합의해 준 걸로 왜 지원한다고 약속했냐 이렇게 오인이 됐다는 거지. 이게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오인되냐면 통일부하고 북한의 통전부하고 접촉할 때 네. 남측의 임태희 전 장관이 이렇게 합의해 줬다 이런 말을 한 걸 갖고 MB가 그냥 받아들였다 이거죠. 네. 그러면 기실을 알고 보면 진실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왜 이런 부분에 그리고 그건 오해인데 그 오해가 왜 신념이 되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편리한 대로 MB가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남북 정상회담을 사실 누가
구걸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이건 남측이 구걸한 건지 북한이 구걸한 건지 솔직히 말해 헷갈려. 네. 그런데 이 MB가 이런 부분을 자가당착 내지는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하면서 아무런 성실성도 없이 회고록을 대충 써놓고 그 뒤에 가서 이제 슬슬 거짓말을 하는 대목이 어디냐면은 대표적으로 한 가지 증거. 이건 명확한 증거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자 한민구 장관이 작년 6월에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뭐라 그랬냐. 대통령으로부터 전투기 띄우란 지시 못 받았다. 연평도 때. 그 다음에 그럼 대통령으로 받은 지시는 뭐냐면 단호하되 확전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자 분명히 확전 자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예, 이건 한민구 장관이 직접 확인해 준 거고 국회에서 선서하고 한 답변이에요. 이거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회고록에 뭐라고 하냐면은 확전 자제란 말은 MB가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B가 한 말은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합참의장하고 장관들하고 팩트가 다 안 맞아. 분명히 한민구 장관은 확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네. 그런데 지금 여기서 MB는 이제 와가지고 참 이거 돼지 똥 싸는 소리죠. 말을 한 적이 없고 확전 방지 자제 메시지가 당시 폭격 당시에 언론에 나가는 걸 보고 자기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나는 화를 항상 냈어. 단호하게 대응했다는 거야. 단호하게. 네, 단호하게 화를 내면서. 그러면 그렇게 대통령이 단호한데 왜 현장에서는 그러면은 연평도 부대가 전투기 80발 발사하고 네. 그대로 그렇게 고분고분 착하게 넘어가냐고. 전투기 부분도 나와요. 전투기도 상회했다는 거야 자기는. 네. 그런데 합참의장은 전투기의 전자도 들은 적이 네, 없다는 없다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임태희 MB는 장관, 뭐 한민구 장관 이게 뭐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하나도 안 맞는 말이야. 하나도 안 맞아 이게. 그럼 그런 것 좀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 기록관에 가서 기록물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네. 전직 장관들이랑 입을 먼저 맞추고 썼어야 됐던 회고록이 아닌가. 그 입도 대통령 안 맞는 기록관에도 회고록. 무슨 자료가 나왔는지도 사실은 또 확인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MB가 대통령 기록물로 대통령 기록관에 넘긴 자료가 약 1,000만 건 정도를 넘겼다 그랬습니다. 네.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850만 건을 기록물로 남겼어요.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특히 그 기록물 관리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록물을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MB는 뭐 노무현 정부에 비교해 가지고 더 많이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1,000만 건 이상 남겼다 그랬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문체부에서 관리하는 당시에 이제 정책 공감이라는 인터넷에 뿌리는 신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600만 건 정도 된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뭐 청와대 관광객들 왔던 그 동향이라든가 네. 청와대 뭐 수돗물 얼마나 쓰는가라든가 청와대 뭐 전기요금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 다 빼고 남는 거는 뭐 몇십만 건 남는데요. 그중에 이제 청와대 문건으로 40만 건 정도가 남는다 그럽니다. 대통령 기록물로서 가치가 있는 거는. 네. 근데 그 40만 건 중에서도 또 대부분이 다 그 어떤 민원과 관련된 것들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런 거고 청와대와 정부 부처 간의 정책을 어떻게 협의했거나 또는 대통령이 각종 현안이 되는 정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추진했거나 이런 국가 정책에 대한 대통령 기록물로서 가치를 가지는 거는 그거 없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가 이 회고록을 내면서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잘 못하고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에게 훈수 한번 두기 위한 것이고 또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외교안보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그래 이제 완전히 이게 자가당착자인 거죠. 왜냐하면 정말로 국민들한테 잘 알려야 되겠고 또 박근혜 정부에게 어떤 자신들의 경험을 남겨주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대통령 기록물로 그렇죠. 그걸 이관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말을 둘러대는 것들 보면은 뭐 납득할 수 없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MB 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실패한 겁니다. 무슨 뭘 했다 이제 북한이 만약에 뭘 요구했다고 그게 어떤 사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임태희 장관 이야기와 달리 또 사실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남북 정상회담은 밀당이 이루어지는 가장 고도의 협상 전술인 겁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든가 한일 정상회담 또는 국제사회에서의 다자간의 정상회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축적되고 누적된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네. 그 정상회담이 진행된 건데
그와 반대로 우리 남과 북 사이에는 아직도 적대적으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이제 2번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였고 북한의 체제의 특성상 사전에 뭐 체계적으로 준비가 돼가지고 된다기보다도 북한의 최고 통치자의 결심에 의해서 많은 게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은 이런 기존의 국가 국제사회에서 이루어졌던 정상회담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은 준비 과정부터 가장 고도의 밀당이 이루어지는 거고 가장 높은 수준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많은 제기를 한 게 사실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북한의 제기에 맞서가지고 밀당을 해 나가면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어야죠. 북한이 정말로 5번이나 정상회담을 제안한 게 사실을 한다면은 네. 5번 정상회담 했으면은 한 번이라도 성사시키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 민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MB 정부가 기여를 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B 정부는 실패한 정부입니다. 이 실패한 정부가 자신의 실패를 뒤덮으려고 하니까 이런 거짓말 투성이의 회고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장윤선의 팟짱. 거짓말투성이의 회고록을 냈다. 그리고 실제 청와대가 이번에 그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요. 남북 비사를 이렇게 다 밝히는 것이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정상회담 대화록도 까고 그랬던 정부가 이게 자중질환에 뭐 막 그러니까. 설명해야 될 용어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보면 그 지금 보면 전현직 정권 간의 충돌이 막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에요. 집권 3년 차에 들어서자마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간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분석도 언론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건 충돌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은 그 박근혜 정부야 뭐 2013년에 대화록 가면서부터 초기의 집권 스타일은 막 가는 행태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우왕좌왕 행태니까 문제죠. 그런데 MB가 이제 회고록을 통해서 그 원자바오하고 한 얘기, 푸틴하고 한 얘기, 남북한의 비밀 접촉 때 나온 얘기, 아주 따옴표 표시까지 해가지고 친절하게 까버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끝이 아닙니다. 2탄 또 쓴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 밀리면 아마 또 뭘 깔지 몰라. 자, 보수 정권이 뭡니까? 국가의 격과 어떤 국가의 합법성 또 그 어떤 권위를 중시하는 게 보수인데 요즘 보수는 그딴 거 없어. 네. 그냥 막 가고 자기의 어떤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라면은 이거는 적과 동지 구분도 못하고 막 깐다고. 의리도 없어. 의리도 없어요. 그다음에 저기 뭘 깔려면 자기가 저 데리고 썼던 장관한테 물어보고 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팩트도 가. 안 맞아. 그런데 이 뉴스를 소비하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다 여러 사람들이 했던 말을 비교해 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은 가장 비논리적인 건 대통령이었다. 그나마 수석이나 비서관이나 장관들 같은 경우 우리하고 관점이 안 맞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 네. 그래도 그 말의 일관성, 팩트의 어떤 그 타당성이나 적절성을 우리가 보고서 인정할 건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네. 뭐가 사실인지. 뭐가 사실인지. 예. 그런데 예컨대 MB의 이 회고록의 수준은 거기에 우선 결격 쌓여온 게 이게 그냥 기분대로 쓰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천안함 연평도 그다음에 비밀 접촉에서의 팩트들 지금 사실관계가 전혀 안 맞습니다. 네. 예, 장관 수석들하고 완전히 말이 달라요. 자, 이렇게 하면서 뭘 툭툭 던지듯이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초두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MB께서는 나쁘신 분이 아니야. 각하는 위대하셔. 단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모르는 거야. 누가 이 얘기하면은 휘둘리는 거죠. 이런데 위기관리론에서 이런 사고를 뭐라 그러냐면 이도저도 아닌 소신 없는 사고라고 부르는데 영어로 uncommitted think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건 뭐냐 하면은 자, 이런 식입니다. 여기 독도 얘기가 나오지만 네.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해. 일본하고 잘 지내. 이러는데 국민 여론이 안 좋다고 정무수석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야. 네. 그래? 그럼 없던 일로 해.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박근혜 정부하고 비슷해. 건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연말 정산 이런 거. 이거 갖고 나 정치적으로 손해 봤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독도로 갑시다. 이래 가지고 가가지고
저 뭐냐, 저 일본 천황이 사과해야 된다고, 일본 네. 왕이 사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막 이번엔 또 지져. 그러다 보니까 이번엔 또 외교안보 수석이 지랄을 해. 그때는 천영호 외교안보 수석 네. 아닙니까? 아, 각하 이러시면은 이거 미국이 이러면 안 좋아하는데 그래? 아, 그러면 미국 쫓아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uncommitted thinking, 이 소신 없는 사고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처음에 결론을 내릴 때 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야, 그럼 외교안보 수석, 정무수석이 다 들어와. 비서실장도 들어오고. 그래서 각자 다 얘기해봐.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놔봐. 자기 의견. 그런 다음에 최선의 선택은 이거야. 이게 바로 체계적 사고. 네. 예, 이건 리더의 아주 가장 필요한 덕목인데 MB는 그게 아니에요. 네. 사고가 쭉 여러 개 정보가 모아져 최선의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누가 들어가 뭔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사고는 바뀌어 이 사람은. 그래서 개개인별로 다 듣다 보니까 이렇게 긴 사고의 스펙트럼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독도 문제가 그런 식으로 처리된 거예요. 네. 남북 관계도 그렇게 처리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돼서 우리가 국민이 5년간 맡겨준 거 이런 거 잘하라고 여러 의견 들어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라 그런 건데 사고는 보수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합리성을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합리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은 평소에 이 부분에 준비된 사고가 없고 네. 그다음에 퇴임에서 끝나 보니까 묘하게도 대화와 도발, 북한의 도발이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구색이 맞는 거야. 이걸 짜내고 짜내서 논리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수미일관하게 이 책을 다 썼을까요? 김두 수석이 다 쓴 거 아니야? 아니 검토만 했겠죠. 검토만 한 거 아니야? 아니 검토만 했어도 우리 김정일 팀장 논리에 따르면 잘 모른대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 그러니까 그래서 800쪽이나 되는 이 분량을 저 내용을 과연 다 검토했을까? 검토했을까? 그럼 본인이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알고 있을까? 있을까? 사실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하는데요. 그래서 근데- 다 조용히 하라고 지시 내렸나? 그러니까 읽지 말아라.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 장윤선 기자 이야기하다 넘어간 건데요. 이 박근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과 뭐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다르니까 가령 이제 뭐 세종시 문제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게 뭐 어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건데 그걸 부정하니까 이제 지금 청와대도 발끈했겠죠. 그래서 신구 권력이 지금 싸우는 모습으로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내용이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이 정부가 이명박 정부한테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자료적으로 내면은 회고록을 내면은 염려가 많이 된다. 어떻게 비밀 조촉을 그렇게 다 공개하느냐. 뭐 이 정부가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봉숭아 학당 같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이 책에 부록으로 끼워주는 게 봉숭아 학당 청와대 회의. 나 오늘 대통령한테 깨졌어. 이거야. 아이 책을 그러니까요. 사봐야지. 봉숭아 학당이라고 자기들도 얘기해. 본인 스스로도 우리도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걱정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게 국제적으로도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남북관계뿐만 아니라요. 지금 현재 청와대뿐만 아니라 통일부도 걱정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런 내용이 남북간의 비밀 접촉 내용이 나와가지고 남북간에는 불가피하게 비밀 접촉을 해야 됩니다. 일단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교정상화를 할 때도 결국은 키신저가 비밀 접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건 MB는 자신은 이 과거에 뭐 지난 정부가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집권 시기에 국제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MB 정부 시절에 오히려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도 훨씬 더 힘들어졌던 거였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지금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MB 퇴임 이후에 국제적으로 논란거리가 지금 되어버리는데요. 원자바오 총리하고 이야기한 거 다 공개해가지고 앞으로 중국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알려지냐면은 대한민국 정부는 전직 정권이든 현직 정부든 상관없이 온갖 대화를 하게만 하면 곧바로 다 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까? 아니 정상회담도 지금 까고. 김두 수석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만 해외에서는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얘기가 전에 원래 이 회고록을 한국어판을 먼저 내지 않고 해외에서 중국,
대만, 영어로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한국말로 하려고 했는데 이거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한국판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중국어, 대만어 이렇게 해서 대만판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해외판을 먼저 냈으면 차라리 국내판을 먼저 내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판을 먼저 냈으면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네. 우리가 또 국가적으로 개망신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나마 그건 잘한 거예요. 그렇죠. 뭐 국내판을 먼저 낸 게 국제적으로 개망신 당하는 걸 예방할 수 있었으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요. 카트 외교.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재밌었어요 그거. 예, 카트 외교 한 거 아닙니까? 네. 가서 그 운전을 자기가 직접 하면서. 예. 근데 이제 그것 같은 경우에도 뭐 카트 외교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 북한에 대해서 지원에 대해서 자기가 이러쿵저러쿵 뭐 감나라 콩나라 다 해가지고 그대로 됐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남북 정상회담이 김대중 정부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의 입장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운전석에 앉아서 주도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미국 정부는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끊임없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그건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나가려 하고 미국은 우리의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신들의 국가 전략, 세계 전략 운영하는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밖에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 관계이지만은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이 우리 문제에 협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그런 패턴이 깨져버린 거였죠. 그래서 다시 미국 주도로 되고 우리는 이제 보조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인정해 준다면은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는 우리가 주도했다. 네. 이명박 정부가 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이 회고록이 나온 거는. 그러니까 회고록에 본다면은 전시작전 통제권도 천안함 사태 이후에 부시가 와가지고 전지작전 통제권 한국이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기하자. 오바마가 연기하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팩트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고록만 보면 역사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010년도에 2월 달에 이미 당시에 김성한 외교안보 수석이 미국의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인 커트 캠벨을 만나가지고 네. 전자권 연기 문제에 대해서 타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태호 비서관, 김태호 비서관이 2010년 2월 달에 오바마 대통령이 전자권 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기 훨씬 전에 네. 이미 2월 달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국무부, 백악관, 국방부를 다 가가지고 전자권 연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 김태호 비서관의 방미는 전자권 특사했다. 전자권에 대한 대통령의 특사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김태호 비서관이 와서 보고를 하기를 국방부는 조금 반대하는데 백악관이나 이런 데는 설득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이제 오바마 대통령하고 전자권 연기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건데요. 이거는 MB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도 팩트가 이 책에 기록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패턴을 이명박 정부 때 깨버렸는데 네. 그걸 깨놓고 나서 또 둘러대는 게 이 책에 온갖 좀 너절한 변명거리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 시점에 이 책을 왜 냈을까요? 전현직 간의 충돌나 그 전직 자기와 함께 보조를 맞춰서 일했던 장관들하고 팩트 확인도 제대로 안 한 채로 막 다 틀린 내용을 막 이렇게 아전인수격 해석에다가 뭐 쓸데없이 막 비사들 다 공개해. 그래서 뭐 이게 기록물법 위반 형법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등등의 논란을 낳는 이 책을 이 시점에 그는 왜 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4대강과 그다음에 자원외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조사하면 안 된다고 박근혜 정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타이밍상 또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현재 또 뭐 의도하진 않았겠지만은 2월 달에 진행돼 예정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향후에 몇 년 동안의 한국의 어떤 정치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석을 놓는 상황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뭐 원내대표 경선도 있는 거고 민주당 뭐 당대표 경선도 있는 거고 또 총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하여튼 지금 현재 몇 가지 정치 일정이 2월 달에 짜여져 있는데 그런 2월 달에 짜여져 있는 정치 일정이 무슨 뭐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만큼
중요하진 않지만은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의 포석을 놓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과도 좀 맞아 떨어지는 거다 생각하지만은 아무튼지간에 이것도 역시 결론적으로 딱 본다면은 자기 방어와 어떤 위협 이런 것들을 담는 의도가 있는 타이밍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종태 편집장님? 뭐 일각에선 MB의 정치 재개설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창소영 말씀하신 대로 대단한 정치적인 액션이 있던 것만은 사실인데 우리가 너무 과잉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MB는 원래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는 자뻑을 하는 맛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이렇게 단순하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과잉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건데. 네. 그런데 가끔 자기 도취가 심하고 세상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석하는 사람의 그 주관성은 가끔 가공된 현실을 만든다는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거죠. 네. 사물을 냉철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제 이 회고록이 갖고 있는 치명성이라는 거는 바로 어떤 현실과 다른 가공된 현실을 구별을 못하고 있다. 아니 이거 제가 청취자분들한테 괜히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과거 정부에 대한 어떤 지나친 폄훼 이 문제인데 과거에 남북 대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핵 문제는 아예 의제에도 안 넣었다 이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점점 더 남북 관계를 오히려 안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건데 그러면 그걸 핵 문제를 의제에 내서 그 노력을 한 게 제가 알기로는 육자 회담에 우리가 가서 평화 체제 9.19 공동 성명 이런 게 다 핵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냉전 체제를 근원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건데 그럼 핵 문제를 넣어서 각하께서 이걸 잘했더라면 결국은 9.19 공동 성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면 북한 망할 때 기다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체계 전반은 뭐냐 하면은 지금 북한한테 우리의 어떤 대통령,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 가지고 굉장한 모멸감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멸시, 천대, 차별, 무시해버리는 이런 식의 어떤 북한 쪽에 대한 메시지로 이 책이 꽉 차 있습니다. 네. 이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핵 문제는 결국은 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굉장한 어떤 비관주의고 염세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치명적인 거예요. 자, 북한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딱 이제 대못을 박아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퇴행성 또는 치명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잘해보려고 할 노력의 여지도 앞으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런 노력 왜 해? 안 되는 노력을. 왜 하냐 이게.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니네도 하지 마. 하지 마.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만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남도 잘못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런데 불편한 얘기지만 이 사고가 국민들한테 먹혀듭니다.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는. 그게 문제예요. 내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데 아니 북한 쟤들하고는 해도 안 돼. 이런 염세주의가 우리 사회에 많이 퍼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 혐오감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런 감정은 빨리 전염이 돼요. 그렇게 보면 여기에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그 짓을 했다면 이제는 뭐 저기 국민들한테 다른 건 몰라도 북한 문제 하나만큼은 이 의도에 끌려가지 말란 법이 없는 겁니다. 사실 그게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상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좀 더 냉철하게 우리가 원인을 좀 짚어보고 그거에 대해서는 또 북한의 책임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걸 통해 가지고는 아까도 얼핏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우리 남북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근현대 1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왔던 그런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이고 민족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인데 전직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국가 원수였다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혐오적인 감정을 조장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하나의 슬픈 역사를 써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MB 정부는 남북관계라는 것은 민족 내부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면서 국제적인 관계라는 토테로로 접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를 위해서 남북대화도 하고 육자회담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MB 정부는 남북대화도 실패하고 국제적인 노력인 육자회담도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실패한 책임을 이렇게 전가하는 건데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려공사 3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는 나라 일을 하면 3일만 하다가 다 망한다. 이렇게 고려를 비판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이 조선왕조 실록에 한 20번 정도 쓰여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임금들이 자기의 어떤 잘못된 점을 어떤
덮고 그렇게 할 때는 고려왕조 3일이다. 고려공사는 3일이다. 고려는 뭐 하다가 3일 만에 망했는데 나는 그보다 낫다 이랬다는 건데 이게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을 탓하는 왕을 볼 때 얼마나 좀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무능과 우리 읽는 사람 입장에는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이 그런 우리의 쪽팔린 행태를 이명박 대통령 역사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울 따름이죠. 네. 아,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이 회고록을 낸다고 할 때 뭘 또 왜 내고 그래. 좀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 예상대로 정말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해석도 정말 자화자찬에다가 뭐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 그 이명박 정부 내내 일관되어 왔던 남 탓. 본인들은 문제가 없고 전부 남들만 잘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가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을 좀 쭉 짚어봤는데 핵심적으로 사실 이거 말고도 사실 짚을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압축적으로 남북관계 그리고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만 짚어봤고 나머지 뭐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자원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또 다루기로 하고요. 이것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점에서 이제 한 가지 이 지도자의 스타일과 관련한 언급만 하는 것으로 제 말은 가름할까 합니다만은 미국에서도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도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그릇이 크고 또 귀가 열려 있는 소통하는 사람이나 이런 걸 보는 게 뭐냐면은 주로 자신의 정적인 야당 지도자를 만나서 그때 나는 이렇게 대화했다. 정말 내 진심을 설득했다. 근데 어떤 건 됐고 어떤 건 안 됐다. 이런 비사거든요. 이런 비사가 이 책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끽해봤자 박근혜 대통령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느끼는 거는 하나의 또 다른 치명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사회의 그 진영 논리나 갈등의 구조가 앞으로 대단히 우려스럽다는 건데 자기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난다는 거죠. 그 얘기만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고가 점점 더 편향되고 극단화되는 게 순식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만연될 대로 만연된 게 지금 정치 문화인데 어떻게 그 야당 지도자하고 허심탄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한 건도 없습니까? 이렇게 보면 권력 내부에서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서 이랬다 저랬다. 이거는 뭐냐면 지도자가 아니라 관리자의 서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가 필요한 게 뭡니까? 리더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네.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균형시킬 것이냐. 국가를 통합할 것이냐.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정치학이 없어. 그런 정치 철학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단지 자기는 경영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영자는 저한테 관리자로 들립니다. 이것이 결국은 MB의 어떤 그 한계와 나름대로 어떤 그 사람의 인간됨을 규정하는 하나의 그 모토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서문에 나옵니다. 자기는 국가를 경영하려고 했었다. 경영하려고 했었다. 결국 관리만 했었죠. 네, 저도 마무리하는 말을 김종대 편집장의 마무리 말에 다 동의한다는 말로 가늠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대통령의 시간 쭉 읽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쭉 살펴봐 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다른 부분들 살펴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다른 코너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선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